1812년에 발간된 초판본에는 어떤 동화들이 실려 있었을까요? 먼저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의 초판본의 첫 번째 이야기로 수록된 동화이자 그림 형제가 직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동화라고 평했던 동화를 만나보겠습니다. 왜 아름답지? 바로 개구리 왕자입니다. 개구리 왕자 얘기.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이 동화의 줄거리는 이런 내용이었죠. 그 공주가 연못에 공을 빠뜨리고요. 그다음에 개구리가 나타나서 친구가 되어준다면 공을 찾아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공주는 이제 약속을 깨고 공을 받은 다음에 혼자 궁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개구리는 공주를 찾아와서 약속을 지킬 것을 종용하고 자신이 사실 왕자인데 마녀의 저주로 개구리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요. 네가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 가서 들어오게 하렴. 결국 공주가 개구리에게 입을 맞추자 저주가 풀리면서 잘생긴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부터 그림 형제가 쓴 초판본 개구리 왕자 속에 숨겨진 문학적 코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자는 왜 하필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은 마법에 걸린 왕자가 왜 개구리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구리가 약간 하찮아 보이고 못생기고 이거니까 그걸로 표현한 거 아닐까. 예, 뭐 좀 징그럽고 네, 만지기 파충류니까. 쉽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구리 왕자는 전반적으로 어린 소녀가 성에 눈을 뜨는 여성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에? 됩니다. 에?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죠? 동화를 들여다보면 성 경험이 없는 공주의 눈에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래의 남자들이 이상한 동물,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아. 징그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개구리는 사춘기 남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사춘기 남성인 개구리는 공주와 같은 컵으로 물을 마시고 같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건 공주에게 입맞춤하고 싶은 욕망을 의미한다. 아니, 이렇게 설마 해석을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성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어머. 자, 이런 개구리 왕자와 공주의 관계가 1812년 초판본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거든요. 이제 난 피곤해서 자야겠어. 나를 네 작은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네 작은 침대의 이불을 정돈해줘. 우리 거기에 눕자. 공주는 차가운 개구리가 무서웠습니다. 차마 개구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개구리 옆에 누워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공주는 울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질색하는데요. 아주. 그렇죠. 계속 개구리가 플러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같이 느껴지죠. 눕자.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개구리 왕자의 결말은 보통 공주의 입맞춤으로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림 형제의 개구리 왕자에선 공주가 쓴 이 방법으로 왕자로 변신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깨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답. 네, 지원 씨. 개구리의 천적이 뭐죠? 팬! 뱀. 뱀을 옆에 놔둡니다. 네, 그림 형제 알았으면 그 줄거리로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기현 씨. 입맞춤은 좀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주가 침을 뱉습니다. 네, 기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지원 씨. 개구리를 다시 우물에 쳐넣어요. 던져서. 아니, 저 지원 씨는 동화 하나 새로 쓰시면 엄청 잘 팔릴 것 같아요. 오답입니다. 정답. 네, 작가님. 벽에다가 내 동댕이 친다. 네, 작가님 정답입니다. 벽에다가. 그럼 이 장면이 실제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공주는 침대에 누워 개구리를 자기 옆에 놓는 대신 벽에다 퍽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조용히 내버려 두게 될 거야, 이 징그러운 개구리야. 그러나 개구리는 죽어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구리가 침대 위로 떨어지자 그곳에는 아름답고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이제 공주의 사랑스러운 친구가 됐습니다. 공주는 약속했던 대로 왕자를 존중했으며 두 사람은 즐겁게 함께 잠들었습니다. 나 같으면 내가 왕자라면 기분 나빠서 다 나가서 와날 던져? 이러면서 역시 진짜. 너는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너 그런 공주구나. 사실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행동하던 공주가 자신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이 원작 그대로 아이들이 봐서는 되게 안 좋은 내용이네요. 폭력적이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뭔가 예. 폭력을 행사했을 때 뭔가 혜택을 얻는다면 그렇지. 되게 안 좋은 교훈이죠. 사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공주가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면서 뜻밖의 보상을 받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다지 교육적이지도 그러니까 또 별로 정당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예, 그런 맥락에서 개구리 왕자는 원형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그림 형제 동화의 기본적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지금 딱 이것만 봐도 저희가 알던 보고 또 들었던 동화랑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 굉장히 새로운데 또 초판본엔 또 어떤 동화들이 있나요? 예, 이번에 소개할 동화에 대한 힌트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 형제가 초판부터 여러 차례 개정판을 내는 와중에도 절대로 빼놓지 않고 수록했었던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그런 동화입니다. 이 동화는 한 연구조사에서 독일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동화가 무엇인지 순위를 매겼을 때 1위를 차지한 동화라고 하고요. 혹시 어떤 동화인지 아시죠? 니키 씨가 아시겠네 그러면. 백설공주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백설공주. 니키 씨. 예. 여기 사람 많네요. 자, 여러분도 백설공주의 줄거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한 왕비가 백설공주를 낳고 죽은 다음에 왕 재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백설공주의 미모를 질투한 왕비가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렇지만 백설공주는 오두막에서 7난장이와 계속 살아가고 왕비는 공주를 죽이려고 3번이나 찾아가게 됩니다. 아, 3번이나. 마침내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쓰러지게 되고요. 이후에 숲속을 지나던 왕자가 유리관에 누워있는 백설공주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가 백설공주에게 키스를 하자 사랑의 힘으로 백설공주가 깨어나서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림 형제가 초판본에 실었던 백설공주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백설공주는 백설공주의 친엄마인 왕비가 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을 찔려 피를 흘리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동화를 읽다 보면 바늘이나 물레에 찔려 피를 흘리는 여성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맞아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혹시 그 출산?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바늘이나 물레에 찔려 피가 나는 건 남성과의 성적인 접촉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아주 어린 여성일 경우에는 이것이 첫 번째 월경을 상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건 뭐 반드시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설공주에서도 첫 장면에서 왕비가 바늘에 찔려 피를 흘린 후에 곧 딸을 낳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딸이 바로 백설공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후 이야기는 백설공주의 친엄마가 갑작스레 죽고 새롭게 왕비의 자리를 차지한 계모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결국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비는 사냥꾼을 고용해서 백설공주를 죽여버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 형제 백설공주에서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인 후에 그 증거로 이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이게 뭐였을까요? 머리 아니에요? 내장? 머리카락? 머리. 내장. 내장? 내장이요? 자, 왕비가 증거로 머리도 아니고. 무엇을 가져오라고 한 건지 1812년 초판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혜성 초판부 씨가 다 읽었네 보니까. 왜 알고 있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말했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들어가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거라. 거기서 공주를 찔러 죽이고 그 증거로
내게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져와. 내가 소금 간을 해서 끓여 먹을 테니까. 네, 끔찍하죠. 바로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순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금 간. 네, 순대는 간하고 간하고 근데 왕비가 콕 집어서 허파와 간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허파와 간은 왕비가 백설공주의 확실한 죽음을 확인하고 공주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완전한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왕비가 백설공주 것이라고 믿고 멧돼지의 허파와 간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왕비의 행동이 좀 왕비를 더욱 악한 모습으로 묘사를 해서 네. 그 선과 악을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설공주처럼 되려다가 멧돼지처럼 되겠네요. 아, 네. 게다가 그림 동화 초판본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 설정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가 어떻게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왕자의 키스? 예, 보통 왕자의 키스로 백설공주가 깨어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그림 형제 버전의 백설공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초판본 백설공주에선 백설공주가 왕자가 아닌 하인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하인이. 등을 두들겨줘요. 바로 답을 맞아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왕자의 명령으로 계속 유리관을 들고 다녀야 했던 하인 중 한 명이 이딴 죽은 여자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고생해야 되나? 라고 화를 내면서 관을 열고 공주의 등을 가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주의 목에 걸린 사과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백설공주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우와,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데?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결말도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백설공주의 결말은 백설공주와 왕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나죠. 네. 그런데 그림 형제 백설공주의 마지막 장면은 왕비가 석탄불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신발을 신고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하는 형벌을 받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벌을 보면 무언가가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마녀사냥? 예, 바로 중세 시대의 역사적 마녀 처형 관습을 동화에 그대로 반영한 와. 것이라고도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역사가 또 담겨 있구나. 우리가 알던 기존의 동화 내용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아름답지 않네요. 좀 뭔가 이렇게 뭔가 포장 같은 거 없고 되게 뭔가 그렇죠. 각색된 것보다 훨씬 리얼해요. 뭔가 근데 리얼하게끔. 사실은 나중에 바뀐 동화가 더 이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쵸. 여자가 예뻐도 죽었는데 시체에다가 가서 키스를 하는 것도 이상한 설정 아닌가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백설공주와 더불어 가장 잘 알려진 동화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동화를 살펴볼까요? 바로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상당히 다국적인 이야기여서 전 세계 국가마다 다양하게 변형된 이야기가 존재하는데요. 그 숫자가 1000여 편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니키 씨 근데 왜 제목이 신데렐라예요? 뭐 독일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아, 그건 아니고 제목이 왜 신데렐라인지에 대한 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유력한 게 프랑스로 재투성이라는 단어 있는데 상디령이거든요. 그거 영어로 옮겨지면서 신데렐라가 됐다는 설이 그런 거 제일 유명해요. 제요? 제? 신데렐라 뜻이 제투성이야 그러면? 그래서 그림 형제는 독일어로 그 뜻과 똑같은 아신포트, 그러니까 재투성이 소녀로 제목을 지었어요. 그리고 재투성이인 이유는 아마 계모가 신데렐라를 늘 그 벽난로 옆에 채워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신데렐라와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인 제투성이 소녀는 그 설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르지? 동화 신데렐라에서 그 이야기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건 요정 할머니의 마법이 풀리는 12시 전에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을 뛰쳐나오고 그 과정에서 유리구두를 떨어뜨리는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예. 하지만 그림 형제가 쓴 신데렐라에는 이런 설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에는 신데렐라에게 멋진 옷과 구두를 선물하는 것이 요정 할머니가 아니고 친어머니 무덤에서 자란 계암나무의 마술입니다.
나무의 마술이요? 예. 아예 딴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동화 속 사파에서도 신데렐라가 개암나무에게 소원을 말하는 장면이 그래서 그려지게 됩니다. 저렇게 나무 앞에서 소원을 비는 거구나. 그리고 신데렐라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유리 구두도 사실은 유리 구두가 아니라 황금 구두였습니다. 게다가 신데렐라의 이 황금 구두 한 짝이 벗겨지는 이유도 좀 완전히 다른데요. 그림 형제 신데렐라에서는 3일간 무도회에 참석한 신데렐라가 왕좌 춤을 추다가 밤늦은 시간만 되면은 사라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사실 비슷한데 그러자 왕자가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뭐였을까요? 신발을 훔치는 거예요. 그걸 뭐 그러기 위해서? 아스바리를 걸어요. 그게 무슨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넘어뜨려요. 걸었다고. 못 도망가게. 네. 사실 목적은 다 비슷비슷한데 뭐냐면은 바로 계단에 송진을 미리 발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끈적한 송진이 거꾸로 이제는 구두에 달라붙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못 도망가게. 네,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신데렐라는 결국 구두 한 짝만 남겨놓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형제가 쓴 신데렐라에서 새 언니들은 구두가 발에 맞지 않자 이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방법? 정답. 예, 기 씨. 혹시 발 일부 자르는 건가요? 에이, 설마 자기 발이 자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니키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뭐야? 말도 안 돼. 그렇게 해서 들어간들 피 철철철. 이거 보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고 있는 왕자는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말도 안 돼. 그럼 이 장면이 그림 형제 책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황금 구두에 발이 맞는 여인만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에 두 언니는 기뻐했습니다. 그들도 예쁜 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언니의 엄지발가락이 너무 커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엄지발가락 너 잘 안 쓰잖아. 잘라. 왕비가 되면 걸어다닐 일도 없어. 큰 언니는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구두에 발을 우겨 넣었습니다. 충격적이네. 엄마가 뭐 상상돼서 막 지금 아, 내 발이 아파 지금. 아니에요. 아우 너무 진짜. 네, 큰 언니와 마찬가지로 둘째 언니도 이번에는 뒤꿈치가 너무 커서 구두가 들어가지 않게 되자 뒤꿈치를 잘라내고 구두를 신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자는 황금 구두의 진짜 주인이 언니들인 줄 알고 2번씩이나 속게 됩니다. 좀 바보같이. 그럴 때마다 비둘기 2마리가 진실을 알려주게 되면서 그제서야 왕자는 언니들이 진정한 구두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자는 큰 언니를 자신의 신부라 생각하여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 개암나무에는 비둘기 2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구 보세요. 구구 보세요. 구두엔 피가 가득. 구두가 너무 작아요. 진짜 신부는 아직 집에 있어요. 이에 왕자는 큰 언니의 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피가 폭포처럼 솟아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뭐야?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언니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죠. 이게 피가 나오는 거 안 들키려고 이렇게 꾹 누르고 갔죠. 지압하면서. 왕자도 문제야 진짜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왜냐면 못된 언니들이기 때문에 뭔가 벌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저런 설정을 한 것 같아.